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족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를 품을 수 없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앤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책은 출판사 다연에서 펴낸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입니다. 저자인 수수는 높은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 베이징 시산이라는 지방에서 은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마음과 심리치유에 관한 글을 쓰는 마음의 멘토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 사랑, 명예, 명성, 모두 아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멜린다 데이비스는 6년 동안 현대인의 욕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현대인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내면 깊은 곳의 혼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류의 온시적인 욕망이 과거의 의식주, 권력, 성애에서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축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차도, 집도, 최첨단 과학기기도 아닌 건강, 행복, 평화로운 마음의 정서가 가장 필요하다. 스스로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향해 충만한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일들이 자연히 당신에게 달라붙지만 늘 비관적이고 우울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적대감과 원망만 품어내면 부정적인 일들이 연달아 딸려온다. 왜냐하면 자신이 품어내는 아우라가 같은 성질의 일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행운과 악운은 모두 당신이 당신 마음의 자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비밀이다 라고 저자 수수는 프롤로그에서 전합니다. 그럼 무거운 삶 속에 쉼표 하나가 되어줄 저자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서두름과 바쁨, 영혼을 놓치다. 현대인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겠는가? 내 경우에는 서두름과 바쁨이다. 요즘 사람들은 대체 왜 그렇게 조급한 걸까? 언제부터 그렇게 모든 일에 서둘렀는지도 의문이다. 모두 어느새 쟁걸음으로 종종거리며 서두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특히 줄을 서거나 순서를 기다려야 할 때 조급증은 최고조에 달한다. 차들은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성급하게 출발하고 사람들은 아직 빨간불인데도 마구잡이로 길을 건넌다. 다들 그만큼 바쁜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들은 길을 건넌 후에도 미적미적 거리고 있다.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뿐이다. 바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늘 여유가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모두가 바쁜 시대에 나처럼 한가한 사람은 그야말로 희귀동물이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업종을 불문하고 너나 없이 바쁘다. 마치 바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사실 이런 사태의 진짜 운용은 소드름과 바쁨의 배후에 숨어있는 속도다. 지금 우리는 속도가 절대 기준이 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는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빨리 뛰는 토끼가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여기서의 풀은 부, 안정, 성취감, 성공 등을 의미한다. 어느새 사람들은 과중한 짐을 짊어지고 자신을 학대하며 더욱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적개심도 높아졌으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두각을 드러내야만 잠시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보라. 뭐가 그리 바쁜지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느라 정신이 없다. 패스트푸드, 즉석사진, 즉석만남, 번개식 결혼, 지방흡입술을 통한 다이어트, 스피드 성형, 모두 속도 숭배에서 비롯된 새로운 풍조다. 현대인은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전 영역에서 속도를 추구한다. 분초를 따지고 총각을 다투며 조금도 늦지 않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는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바로 바쁜 사람이다. 그중 특히 바쁘게 뛰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그렇다. 돈을 버느라 너무 바쁜 이들에게는 인생을 즐길 여유가 없다. 삶의 소중한 순간들도 그냥 흘려보내기 일수다. 자기 생명을 과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기계도 가끔은 쉬어야 하고 정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는가? 몸치장이나 자동차 꾸미기에는 그토록 공을 들이면서 정작 중요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늘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과로, 조급증, 우울증의 마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도 다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이다. 사람들은 어느새 인내심도 잃어버렸다. 그래서인지 여유있게 살기는커녕 책 한 권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목차만 훑어보고 마치 그 책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예전의 사람들은 빈 시간이 생기면 편지나 일기를 쓰고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빈 시간이 생기면 당황한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른다. 마음을 몸 밖에 버려두고 세월의 흐름도 세상의 변화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말라가는 셈이다. 과연 그 끝은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해 한 노인이 아주 옳은 말을 했다. 인생의 종점은 모두 같으며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아무리 늦게 가도 항상 너무 일찍 도착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런데 왜 그리 성급하게 종점을 향해 뛰어간단 말인가?
남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무리의 사람이 바삐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길을 멈춰섰다. 옆에 사람이 왜 멈추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빨리 걸은 탓에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빨리 걷고 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고자 서로 앞다투어 목숨을 걸고 내달린다. 그러나 시작점을 잊고 자아를 잃어버리며 영혼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저 정신없이 돌아가는 팽이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서 자신의 영혼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루에 한 번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어라. 미국 뉴욕의 중심가에는 독특한 가판대가 있다. 여러 가지 신문과 잡지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은 여느 가판대와 비슷하다. 아침이면 인근 직장인들이 조간을 사고 저녁이면 행인들이 석간을 사는 곳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가판대의 주인은 환갑을 훨씬 넘긴 맹인이다. 맹인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를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런 걱정을 했다면 안심하시길. 가판대 주변의 CCTV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신문값을 내지 않거나 금액을 속이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값을 지불하고 근처의 벤치에 앉아 신문을 다 읽고는 다시 곧게 접어 가판대에 두고 가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미국인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감탄하였는가? 맞다. 미국인의 정직함은 이 미담의 한 가지 이유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가판대 정중앙에 놓인 붉은색 하트 모양의 나무 상자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상자 뚜껑에 적혀있는 글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신문이 당신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나요? 나는 당신 마음의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재밌게도 이 글을 본 손님은 하나같이 공손한 태도로 신문값을 지불했다. 또한 다음번부터는 가판대가 가까워지면 자신의 옷 매무새나 넥타이 등을 반드시 매만진 뒤 바른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가 돈을 내고 신문을 샀다. 그 모습은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는 병마를 몰아내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기대로 두근거리는 심장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갖는다.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대학생은 졸업 후에 취업문이 너무 좁다고, 직장인은 연봉이 너무 낮다고, 고액 연봉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몰맨 소리를 늘어놓는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댄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동안 삶은 점차 생기를 잃고 칙칙하게 변해간다.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고되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신앙, 즉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유럽인 관광객 무리가 아프리카의 한 온시부족 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마을 입구에는 흰옷을 입은 노인이 정좌를 한 채 지프로 모자나 가방 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본업의 장사꾼인 프랑스인 한 명이 노인의 물건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하나같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프랑스로 가져가 팔면 분명히 히트를 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꾼 특유의 머리를 굴리며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것들은 얼마입니까? 종류 상관없이 하나에 10달러요. 노인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프랑스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화수분이 여기 숨어 있었군. 노인장, 만약 내가 집모자와 집바구니를 각각 10만 개씩 산다고 한다면 하나당 얼마씩 깎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금세 퉁명스러워진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당 20달러는 받아야겠소이다. 프랑스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대체 어째서입니까? 어째서냐고? 대노한 노인이 외쳤다.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구만. 똑같은 모자와 바구니를 10만 개씩이나 만들라니. 그랬다간 금방 지루해서 죽어버리고 말 거요. 노인의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일도 좋아서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만약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상주의자가 되도록 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 갈수록 더 피곤해지고 짜증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상과 신앙은 그 자체로 인생 행복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무덕 선사가 선원의 뜰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신도 3명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선사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지만 행복해지기는커녕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도선사는 호미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왜 사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는다는 것도 두렵고요. 그러니 다들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중에 좀 늙어서 편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살 수밖에요. 그들의 대답을 들은 무도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과연 여러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군요. 모두가 죽음, 늙는 것, 어쩔 수 없이 이래야 하는 까닭만 생각할 뿐 이상이나 신앙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신앙이 없는 삶은 당연히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답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마땅치 않은 표정이었다. 이상, 신앙, 말이야 듣기 좋지만 그것들이 밥 먹여준다니까? 신도들의 질문에 무도선사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신도들이 차례로 대답했다. 명예가 있어야 전부 가진 거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어요. 무덕선사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할까요? 어떤 이는 사랑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이는 돈이 있는데도 우울증에 걸리지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무도선사는 말을 이었다. 이상과 신앙은 결코 듣기 좋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관여하며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행복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이처럼 이상과 신앙에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걷다가 지친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문에게 물 한 잔을 청했지요. 조문이 물을 가져오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윗도리 안쪽 주머니 속에 꼭꼭 싸매 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조문이 말했습니다. 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마르실 테이니 어서 물을 드시고 충분히 쉬었다 가세요. 눈발이 성성하게 날리던 어느 겨울 아침, 이 짧은 이야기에 가슴 한가득 따뜻함이 차올라 나도 모르게 한껏 미소 지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읽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도시 출퇴근길 풍경은 되게 비슷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게임을 하며 무료한 출퇴근 시간을 흘려보낸다. 혹은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보며 회사 일, 집안일,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복잡한 세상과 생기 없는 삶에 대한 원망을 한숨으로 토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세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더럽고 탁한 강물에도 연꽃은 피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뇌화꽃은 향기를 바란다. 다만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의 시선을 돌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맑은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대자연 속에 매 순간 생동하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자. 그러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나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사랑에 관심을 갖는 법을 배워보자.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아서 마음을 기울여 감상해야만 보인다. 또한 사랑은 자연의 소리 같아서 주의 깊게 들어야 들린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에 관심을 가지면 모든 장벽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냉정도 온종으로 변한다.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면 인생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경험이 재산이다. 모든 경험은 재산이다. 삶이 늘 기쁨만 주지는 않는다. 때로는 나 자신을 단련시킬 만한 시련과 시험도 함께 준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그마저도 모두 귀중한 기념품이자 재산이 된다. 똑똑하고 잘생긴 소년이 그만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양다리를 잃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렸다. 아들이 걱정된 부모는 요양차 소년을 고모집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소년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나무 두 그루를 만났다. 고모가 사는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한적하다 못해 낙후된 느낌마저 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깡촌이었다. 이곳에서 소녀는 매일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나날이었고 소녀는 갈수록 어둡고 의기소침해졌다. 그렇게 반년이 훌쩍 흘러갔다. 어느 날 오후 소년 혼자 고모집에 남아있었다. 너무도 무료했던 소녀는 휠체어를 타고 집 앞들로 나갔다. 그리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운명처럼 나무 두 그루와 만났다. 문제의 나무는 본체에서 50-6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느릅나무였다. 그런데 느릅나무라고 하기에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다. 몸통이 담쟁이 동굴처럼 온통 뒤틀려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두 그루 나무의 길이가 7-8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철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무 몸통에도 철사가 흉측스럽게 칭칭 감겨 있었다. 그 탓에 나무는 긴 옷을 입고 허리를 잔뜩 동여맨 사람처럼 희한한 모양이 되어 있었다. 소년이 나무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웃이 먼저 다가와 나무에 대해 말해주었다. 8년 전쯤 어떤 사람이 빨랫줄로 쓰기 위해 아직 어린 두 그루의 나무를 철사로 묶었다고 했다. 그 후로 세월이 흐르고 나무들은 점점 더 크고 굵어졌지만 철사에 감긴 부분만은 좀처럼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철사가 묶인 자리가 깊은 상처처럼 변한 것이다. 어느새 나무들은 시들시들해졌고 모두 나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겨울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난 뒤 나무들이 갑자기 새순을 터뜨리더니 죽기는커녕 더 굵고 더 높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난 후 나무들은 자신의 몸을 감고 있는 철사를 아예 먹어버리다시피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소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외부의 힘과 냉혹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쌓은 작은 나무의 용기가 소년의 마음을 때린 것이다. 소년은 생각했다. 나무들도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인간인 내가 살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두 그루의 나무 앞에서 소년은 여태까지의 자기 모습을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반년 넘게 앉아있기만 했던 휠체어에서 두 팔만을 의지해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후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두 그루의 나무를 향해 머리를 숙여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소녀는 도시로 되돌아와서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교과서를 폈다. 그리고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고통과 불행마저도 소중한 수입이다. 사람은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아는 세상에 나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한다. 두 번째 자아는 피땀에 젖어 돌아온 첫 번째 자아를 조용한 미소로 맞이하고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전리품을 보여주며 패배마저도 자산으로 만든다. 모든 경험은 재산이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실망할 일이 적어지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이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이 무거운 당신에게 이 책이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앤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